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행정법 표준 판례 연구라는 아주 좋은 자료를 하나 만들었죠. 행정법 판례가 해마다 수백 개씩 쏟아지고 이 쏟아지는 행정법 판례 수백 개씩 쏟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판례 저런 판례 막 소개하고 출제하다 보니 학생들이 행정법 판례 준비하기 너무 어렵다,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아우성들을 들으셔가지고 꼭 공부해야 될 판례를 459개를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정말 좋은 자료예요. 다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판례만 공부한다면 모든 판례가 다 커버되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겠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판례가 하나도 빠질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그런 판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공부한다고 모든 행정법 판례를 깊이 있게 다 알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깊이 넓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신봉기 교수님과 함께 쓴 판례행정법이라든가 또는 행정판례 백선,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유튜브라는 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소스고, 그리고 그 취지에 맞도록 사실 이 자료도 지금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하루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끊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픈되어 있는 이 소스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행정법 판례를 어느 정도는 숙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깊이 있는 것은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제가 하루에 한 10개에서 20개 사이에서 적절한 선에서 끊어가면서 강의를 할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행정법 판례의 기본적인 것들은 좀 숙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자료를 볼 수 있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검색하셔가지고 여길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가지고 자료실에 가서 자료집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첫 페이지 오른쪽 하단 가면은 여기 지금 보이다시피, 잠깐만요. 행정법 표준 판례 연구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다운로드를 클릭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오픈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책이라든가 또는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담으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목차를 한번 보죠. 목차는 행정법 총론이란 목차 안에 행정법 서론, 우리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처럼 이제 행정법 서론 부분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작용법이란 목차에서 행정의 행위 형식, 행정입법, 행정행위 등등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수단,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법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손해전보 파트,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행정구제법 파트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직법 파트, 전통적 행정법 강론의 출발이죠. 행정조직법 파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 그리고 이른바 특별행정작용법, 개별행정법 파트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목차가 좀 다른 것 같아도 전통적인 행정법 교과서의 목차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는 책 또는 제가 쓴 교과서인 행정법 강해, 목차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시는 책의 목차를 따라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 1편 행정법 총론 서론 부분에서 첫 번째 판례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법률유보 원칙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 2015년 8월 20일자 선고 전화합체 판결, 이거는 이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건 그냥 법률유보 원칙 관련해가지고 전통적인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을 소개해주고 있고, 우리 대법원 판례 전통적 입장은 중요사항 유보설의 입장이고, 특히 이 중요사항 유보설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행정기본법이 지금 법률유보 원칙 부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움을 갖고 깊이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특히 여기 판결 요지 1번에서
첫 번째 문단 요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중요사항 유보설 그 안에서 중요사항 유보설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된다라는 의회 유보 원칙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 2번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제 이른바 TV 수신료 사건인데 뭐 시간도 꽤 오래됐고 뭐 그렇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법률 유보 원칙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지금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 유보 원칙 관련 내용인데 이거는 어차피 지방자치법 파트에 가면 또 나올 내용이니까 그냥 특별하게 중요도 갖지 마시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이 자체가 뭐 어차피 이 내용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조례 파트에서. 그다음에 요 4번 이거는 객관식이라든가 뭐 각종 시험에 참 자주 나오죠. 우리 지방자치법 지금 옛날 22조 지금 28조에 따르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사항을 정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게 28조 1항 2문인데 그때 법적 근거를 요구할 때 이 조례라는 것이 자치법규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판례가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입법은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지 않지만, 즉 일반적 행정입법 중에 뭐 법규 명령 같은 것들은 헌법 75조, 95조 취지를 고려해서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지 않지만 조례, 여기 적어볼게요. 조례라든가 또는 국공립대학교의 학칙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정관 이런 것들을 자치법규라고 부르고 이런 자치법규는 이 자치법적 성격을 고려해 가지고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례나 국공립대학교의 학칙 또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정관 이런 자치법규고 이런 자치법규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 일종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법률 우위 원칙 관련해서 이 조례와 법률 우위 원칙은 뒤에 가서 지방자치법 가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될 부분이고 제가 그때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통치행위가 나오는데 통치행위가 고대 정치성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가 적절치 않은 행위를 말하죠.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로서 대통령은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원수죠. 그래서 어떤 국가 원수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통치 행위로 취급해가지고 법원의 사법심사를 허용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참고로 대통령의 이중적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이중적지를 갖죠. 첫 번째는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의 위치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뭐 총리 어떤 입헌군주제에서 의원 내각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총리하고 역할이 유사하죠. 그렇지만 행정부의 수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대통령 이중적지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의 입장에서 하는 행위들은 이게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만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입장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통치행위로 취급해가지고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는 없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최근에 우리 판례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서훈 수여는 이거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봤어요. 통치행위다. 그러면 통치행위니까 결국 입법행위도 아니고 사법행위도 아니고 어떤 행정행위도 아닌 즉 제4의 국가 작용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서훈 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제3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통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판시를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누구에게 주었던 서훈을 취소하는 것, 대통령의 서훈 수여 취소 행위,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문이 가는 게 대통령의 서훈 수여는 국가 원수의 입장에서 한 거고, 대통령이 주었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 입장에서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은 대통령의 서훈 수여하고 서훈 수여 취소를 우리 판례가 달리 보고 있다는 거. 하나는 통칭으로 보고 하나는 통칭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건 논리 모순이다. 이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염두에 두고, 어쨌든 대통령의 서훈 수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대통령의 서훈 수여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시도 좀 같이 봐두고, 좀 더 공부하면 이 대통령의 서훈 취소 사건에서, 서훈 수여 취소 사건에서 대통령의 서훈 수여 취소 사건에서 이때 중요 쟁점이 망인에 대한, 죽은 사람 망인에 대한 서훈 수여 취소 행위는 결국 유가족이 이걸 받을 텐데, 이거는 상대방 없는 처분이다. 상대방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송달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고, 상훈법에 따라서 별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유가족한테 전달한다고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처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효력 발생 방법을 통해서만 효력이 완성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거는 결국 어떤 취지냐면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 결정을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거를 국가보훈처장이 이걸 들고 통지해 주거든요. 국가보훈처장이 이거를 유가족에게 통지를 해줘요. 이럴 때 결론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이 통지를 해서, 즉 통보를 해가지고 유가족에게 송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훈법에 따라서 별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통지해 주는 것은 단순한 전달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요한 얘기는 이때 결국 대통령이 서훈 취소 결정했을 때, 이때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이때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항고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 이거 좀 어렵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 행위는 그 상대방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죽었으니까 상대방 없는 처분이다. 즉 상대방 있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14조 1항 15조 1항에 따라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상대방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망인에게 송달된다고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 즉 이 처분이 생기는, 즉 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이 상당한 방법으로 이거를 결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가보훈처장은 그걸 들고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서훈 취소 결정을 들고 통지해 줬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대통령이 결정했을 때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항고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했을 때, 그때 효력이 완성했으니까 대통령이 하는 행위니까 대통령이 항고소송의 피고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서,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을 피고 삼아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는 행정부의 수반 입장에서 서훈 취소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참고로 더 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의 부작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제기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지만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참고로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것들이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통칭이 1번, 6번, 통칭이 6번 관련 사건에서는 거기 판결 2번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니까 서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신고하지 않고 북쪽으로 자금을 보낸 거, 불법으로 자금 보낸 거,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사건이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7번에 그 통칭에 관련된 요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내인데 뭐 특별히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그 선정 이유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8번의 통치행위 여기 뽑혀놓은 거 이것도 그 자체로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 마지막에 그 선정 이유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9번의 통치행위 4번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죠. 국가 긴급권 행사해 가지고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행시켰던 사건인데 이거는 하나 보시죠. 거기에 판결 요지 보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대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즉 통치행위다. 다만 통치행위지만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칭에 대해서는 입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항고소송은 제기할 수는 없지만 통칭이가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때는 이거는 헌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 일부 학자, 뭐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통칭이를 인정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칭이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한 사건이니까 실제로는 통칭이를 부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 그런 판례.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결국 그 판결 요지대로 통치행위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